け定年後の行き先が決まって音松に悪い気がしてさ。そこにな、あんたも一緒に来んかと思って。何を言ってる。したら駅は誰が見るの。プロマイセンなくなっちゃうんですね。後悔はしてねえよ。おじちゃんが雨の日も雪の日もおいらを送り迎えしてくれたからね。うまく言えんけど。おじさんの制服かっこいいから。旗を振り涙の代わりに笛吹き鳴らし、ぽっぽやか。 네, 영화 철도원의 트레일러 영상을 보셨습니다. 예고편 같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철도원을 보고 싶은데요. 철도원의 원작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소설가 아사다 지로 작가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사다 지로입니다. 오늘 정말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죠. 저는 1951년에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쿄에서 태어나서 도쿄에서 자라는 사람은 옛날에 에도코라고 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에도코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쿄도의 주변에는 친척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책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설을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정말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예,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야, 이렇게 읽고 재밌는 거면은 내가 쓰면 훨씬 재밌겠다.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제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제가 쭉 이제 소설을 쓰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의외로 근데 제가 소설가로 데뷔한 거는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딱 40세 때 소설가, 작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소설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20살 때 데뷔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40이 넘어서 데뷔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충 평생 동안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양, 원고량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소설가로 된 사람은 천천히 쓰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처럼 40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내가 이제 살아남을 날이 몇 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소설을 쓰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집이라고 하는 해당 작가, 그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전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집을 보면 20살 때 데뷔한 사람이나 40에 데뷔한 사람이나 그 전집의 양은 비슷하게 됩니다. 저도 상당히 정말 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지금 제가 63입니다. 그러니까 데뷔한 지 이제 금년이 24년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100권 썼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권에서 5권 정도 책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뷔를 했을 때,
그 선배 작가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설가라는 것은 좋은 거를 조금만 써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를 많이 써도 안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좋은 거를 많이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일종의 뭐 저주와 같은 말이었는데요. 근데 저에게 이제 저주를 건 분께서는 분명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돌아가신 와타나베 중이치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러나 그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정말로 좋은 글을 많이 써야 되는가 하면서 한 100권을 이제 쓰게 됐지요. 아까 영상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컴퓨터는 전혀 안 씁니다. 컴퓨터를 전혀 쓰지도 않고 제대로 못 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의 그 원고 용지, 원고지입니다. 이게 제가 쓴 원고인데요. 이거는 지금 마침 제가 갖고 있었던 원고를 여기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데뷔한 지 바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 40세 때 썼던 그 꽃과 밤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400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이제 20개씩 해서 400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있는 것이 이제 제목을 제가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줄을 보이시죠? 이것은 1000년 전에 나왔던 일본의 시 와가입니다. 이거를 테마로 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렇게 써놓고요. 그래서 제 1장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소설은 한 50장, 원고지 50장의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거의 대부분들은 아마 처음 보는 일본 소설가가 쓴 생원고, 직접 손으로 쓴 원고를 아마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일본 소설가들 중에서 직접 자필로 원고지에 소설을 쓰는 사람은 이제 거의 뭐 손가락으로 셀 정도입니다. 뭐 대부분 이제 다 PC, 컴퓨터를 쓰면서 소설을 쓰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처럼 원고지 쓰면서 이렇게 다 손으로 쓰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데뷔가 워낙에 늦었는데, 제가 데뷔했을 때는 뭐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뭐 PC거나 옛날에 워드 프로세서 있죠. 워드 프로세서를 쓰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부터 20년 전에도 제가 데뷔했을 무렵에도 이렇게 손으로 직접 소설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원고지에서 소설을 쓰냐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데뷔를 했을 때 편집자분한테도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거나 그 PC로 이용해서 써라. 아니면은 편집자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원고도 받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는 가능하면 PC로 써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왜 제가 못했냐면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이죠. 일본에는 2000년의 문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겐지 모노가타리부터 시작하면 거의 1000년이죠. 근데 그동안 일본의 소설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성숙화되고, 그리고 이미 옛날에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대 문학이라는 것도 메이지, 명치 시대에 들어선부터 명치 유신 이후에 그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다시 말해서 옛날 말에서 새로운 말로 바뀌면서 이런 이제 원고지를 쓰게 된 게 이제 명치 유신 이후였는데, 이렇게 원고지를 쓰게 되면서 이제 거의 뭐 15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긴 역사가, 2000년의 일본의 역사와 150년이라고 하는 일본 근대 문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쉽게 바뀔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령 우리가 기계의 힘을 빌려서 그러한 표현 방법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로 인해서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PC로 옮길 용기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일본어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작은 글자 안에 많은 세계를 담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일본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가 사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어도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쓴 짧은 글 안에 얼마만큼 많은 세계를 거기에 담을 수 있는가, 그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극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단가라든가 또는 일본의 하이쿠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그 바로 일본어에 굉장히 그 정신을 담은 문학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불과 몇 줄 안 되는 글 안에 커다란 세계를 담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원고지로 쓰다 보면은 저는 어느새 몸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씨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 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뭔가 한 줄로 써라라는 것을 내 몸이 몸한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글씨를 쓴다라는 노동을 육체 노동을 여기서 빼버리면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PC를 컴퓨터를 쓴 또는 음성으로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해서 변환시키는 그러한 작업으로 글을 쓴다고 하면 아마 끊임없이 많은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고 글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 이것은 어쩌면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PC 세대가 되면서 장편 소설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엄청 길어졌죠, 소설이. 그래서 모두 예를 들어서 원고지로 손으로 다 쓰던 시절에는 이 400자 원고로 1000장의 소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0장의 소설을 쓴다라는 것은 거의 총 인생을 내건 한 사람의 인생이 거기 다 담겨진 긴 시간의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나오야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위대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암야행로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정말 라이프워크 전 인생으로 걸어서 하셨는데 이걸 원고지로 바꾸면은 1000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장편 소설은 시가 나오야 작가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니자키 중이지로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그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 세 권에서 1000장 정도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위에는 또 장편 소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분도 결국은 세설이라고 하는 그 장편 소설 외에는 결국은 안 쓰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굉장히 단순한 노동 행위인데 이 하들이 기계로 인해서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쓰면서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글이. 다만 이제 알파벳을 사용하는 구미 국가 유럽에서는 그 이전에 타이프라이터라고 하는 시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이프라이터라는 그 역사를 저는 잘 모르는데 한 80년, 100명 정도는 사람들이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년,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으면 그동안의 문학과 그 타이프라이터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작가들이 생각을 했겠죠. 타이프라이터를 활용하면서 문학이 어떻게 변천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거의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문학도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서 바뀌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PC를 대신해서 PC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급격한 드라마틱한 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글로 옮길까 하는 저는 도저히 옮길 용기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그 조상들이 했던 거를 내 세대에서 바뀐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옛날 스타일로 원고지를 통해서 글씨를 한자 한자 이 원고지 안에 메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런 정말 소설을 쓰던 문학 작품을 내던 그런 같은 스타일로 저는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제가 뭔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문학의 어떤 비법, 비결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원고지를 통해서 써내려가는 그 소설 작품에는 틀림없이 있을 거고 그리고 다다미 방에서 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앉은 그 의자가 있죠. 그래서 다다미 방에서 그 바닥용 의자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원고를 쓰고 제가 원고를 쓸 때 일본 기모노를 입고 씁니다. 일본의 기모노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 책상 다리로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면은 바지를 입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못 앉아 있습니다. 그 바지는 의자라고 하는 소파라는 그 생활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제가 만약에 바닥에 이렇게 만약에 바지를 입고 이런 의자에 바닥에 앉으라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책상 다리로 뭐 안방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원고를 쓸 때 한 10시간, 15시간 정도 앉게 되지 않습니까? 글을 쓸 때. 그때 만약에 청바지 같은 거 입으면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그 어떤 트레이너 같은 거나 뭐 이런 뭐 짧은 바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글들을 쓰시죠. 일본의 기모노는 그런 의미에서 밑에가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지를 안 입고 글을 쓸 때는 일본 다다미방 앉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멋을 부리고 멋지게 보이려고 제가 기모노를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굉장히 편안하게 환경에서 합니다. 근데 저는 다만 이제 뭔가 밖을 외출을 하거나 뭔가를 사러 갈 때는 뭐 진즈 같은 걸 입고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웃 사람들이 저 집에 소설가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아니까 그 소설가 집에서 갑자기 기모노를 입은 사람이 밖으로 툭 튀어나오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티셔츠와 진즈를 입고 뭐 잠깐 밖에 나와서 물건을 사러 갈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원고를 소설을 쓸 때는 원고지로 글을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씨께서 한국어로는 아마 번역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문 소독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글을 쓰는 텍스트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프로벨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것을 나타내는 데는 하나의 형용사밖에 없다. 하나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동사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겠지만 최고의 표현, 최선의 표현은 형용사든 동사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각오가 바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원고를 쓰실 때 여기는 좀 잘못됐다, 여기는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조금 다른 표현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한 표현을 생각하기 위해서 뭐 며칠이 걸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쓸 때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원고를 손으로 쓸 때는 그거를 굉장히 알기가 쉽습니다. 그 PC로 하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보셨을 때도 뭐 이렇게 막 틀리게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 여기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제가 찍찍 이렇게 긋고 새로 쓴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불유쾌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술 취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불유쾌한 한 것을 불쾌한이라고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불유쾌하다라기보다는 불쾌한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래서 제가 이것을 지우고 불쾌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원고지가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는 싫어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뭐 이상하면은 제가 원고지 찍찍 찍고 다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가능하면은 조금 깨끗한 원고를 쓰려고 제가 노력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주의인데요. 글을 쓸 때는, 원고를 쓸 때는 밤이 아닌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시작 하면서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역시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는 사람, 역시 그게 좋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글을 쓰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죠. 네, 제 일과는 예를 들어서 이제 껌껌할 때 저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새벽 5시 정도 일어납니다. 약간 아직 이제 뭐 계절에 따라서 다르니까 겨울엔 조금 더 늦게 일어났는데 대충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완전히 지금 해가 뜨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를 이제 내리면서 바로 그렇습니다. 이때가 최고의 프레시한 원고가 됩니다. 제가 이제 쭉 쓰다 보면은 낮 정도 되면은 이제 슬슬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잠시 쉽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시간 전 책을 읽습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원고를 쓴다. 어떤 창작물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내놓는 작업이죠. 끊임없이 자기 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내놓으면은 점점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를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읽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읽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니까 너무 읽는 게 좋아서 소설이나 작품을 읽는 게 좋아서 글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남의 글을 안 읽는 습관이 돼버리면 그건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컨텐츠든 뭔가 새로운 것을 생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자기가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시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1시부터 한 2시, 3시, 4시, 5시, 6시, 한 4시간이나 6시, 5시까지는 순수히 저는 독서 시간을 갖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읽는다던가 자료 수집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소설을 읽습니다. 또는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뭔가 제가 관심 있거나 흥미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책들을 읽습니다. 이 습관을 저는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게 되면 쓰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거의 매일매일 이 일을 되풀이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읽는 것과 쓰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읽는 것도 싫고 쓰는 것도 싫다. 뭔가 내가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뭔가 글을 쓰신다는 분이 계시면 저는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만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내가 좋아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읽고 쓰고
그래서야만 비로소 좋은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결과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뭔가 글을 쓰신 분들은 일단 먼저 좋아지십시오. 빠져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365일 거의 매일 지금 말씀드린 이 일과의 되풀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혹시 젊은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내가 술을 배우자 하는 분들 계시면은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어디까지나 일본의 소설가의 얘기인데 제가 아는 한 소설가 중에서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은 꽤 시간을 많이 빼앗아 갑니다. 엄청나게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다 20시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제 글을 쓰면서 금방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을 어디서 빼낼 것이냐. 역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이 남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술을 마시는 분들은 이러죠. 별로 술 마시는데 시간 안 걸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시고 있는 동안의 시간이죠. 물론 예를 들어서 마시는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술에는 거기에 플러스 술 취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술이 취해 있는 시간. 근데 여기가 바로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술 취했어도 다른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읽거나 쓰는 일은 술 취한 상태에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은 술을 안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저는 최고의 행복을 모른다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술을 만약에 마셨으면 아마 소설가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안 마시면 밤 엄청나게 한가합니다. 아주 그 밤에 뭐 시간이 남고 남아서 정말 그러니까 뭐 책을 읽거나 쓰거나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40이 돼서 소설가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별로 술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길다 하는 것은 저는 아침에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 쓴 다음에 서재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냐면은 의외로 TV를 봅니다. 그 TV는 상당히 하루 중에 4시간은 봅니다. 의외죠, 여러분. 그런데 일본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을 키울 때 애들한테 절대 TV를 못 보게 할 거다. 더 심한 사람들은 집에 테레비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학자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집엔 테레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집에서 자란 애들 좀 이상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TV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뭐냐면은 사회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가? 세상에서 당연한 생각은 어떤 것인가? 보통은 이렇지,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아? 하는 그런 어떤 리베러리즘을 TV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지식을 얻자, 뭐 공부를 하자 이러면 거기에는 책이 더 낫죠. TV보다는. 그러나 뭐랄까 사회성이라 그럴까? 지극히 일반적인 것들을 TV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2시간 정도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너무 많이 보나 싶기는 하는데 4시간은 제가 텔레비전을 시청을 합니다. 특히 안소니 씨, 그 CSI, 앤소니 자이커 씨의 CSI 이거는 뭐 저는 시작했을 때 다 봤습니다. 첫 편부터 몽땅 다 봤습니다.
저는 엄청난 그 앤서니 자이커 씨의 팬입니다. 그 미국의 그 드라마, 미국의 드라마는 정말 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 대단하다. 제가 소설가인데도 이야 어마어마하네, 굉장하다라는 그런 그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좋고, 미국을 무대로 하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 등장 인물들이. 일본이나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뭐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뭐 일본, 한국 다 비슷하죠. 단일 민족이다 보면은 개성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자체가 일단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재미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뭐 CSI, 뭐 마이애미 편도 잘 보고요. 뉴욕 편도 보고 라스베가스 다 봤습니다. 특히 라스베가스 팬, 저 엄청나게 팬입니다. 작년 12월에 그 저희 부인과 아내와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촬영 현장도 가보고, 지금 그 나와 있는 그 세트가 거기 있더군요. CSI 세트가. 그래서 저는 그 세트장까지 다 가봤습니다. 네, 안순희 씨 이 얘기 듣고 아주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번 그 이 섹션의 이제 테마인데, 저는 변하지 않는 것에 저는 굉장히 집착합니다. 변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물론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라는 뜻은 아닌데,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저는 상당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컨텐츠, 그런 작가, 그런 스타일의 소설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충분히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 다만 저는 문학의 전통, 오랜 기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학의 전통을 쭉 유지해 나가는, 계승해 나가고 있는 일본의 소설가로서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전통에서 어떤 새로운 쪽으로 옮겨 나갈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이제 뭐 63이니까 어느 정도 제가 더 많은 작품을 남기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 스타일,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은 앞으로도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이 스타일로 쭉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일본의 문학가로서 거기에 걸맞는 그 작품을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슬슬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작가님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사다지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뭔가를 내 몸에서 쏟아내면 뭔가 꼭 채우고 또 읽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아사다지로 작가의 강연을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도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사다 작가님과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많은 작가분들이 아사다지로 작가에게 궁금한 점들을 사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대표해 주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분인데요.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카이스트, 태왕사신기 등을 집필하신 대한민국 방송계의 미다스의 손이죠. 송진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대가와 대가의 만남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을 송진아 작가님께 부탁드리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책을 많이 샀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리가토. 제 돈을 내고. 하이. 오늘 여기에 대부분이 방송 작가시거나 방송 작가 지망생들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아까 들으셨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좀 늦은 나이 40살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10년 만에 66권인가의 책을 내셨대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여튼 그리고 지금까지 100편 이상의 책을 쓰셨고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책이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작품들이 드라마나 영화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좋은 글을 많이 쓸 수 있는지를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여기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그 질문지를 갖고 왔는데요. 아까 강연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가슴에 남은 이야기가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써라.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40살이 되셔서 처음 데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중학교 즈음에는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써봐야 되겠다 생각만 하셨다가 40살 때 이제 그 작품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 계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부터는 소설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인지. 네. 중학교 1학년 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워낙에 옛날 얘기라서 제가 언제 제가 소설가를 되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순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40이 돼서 데뷔를 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데뷔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었습니다. 한국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에는 소설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원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까지 걸렸습니다. 아마 지망생 분들이 묻고 싶은 질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아무도 써주지 않은데 나는 글을 쓰고 싶을 때 언제 단념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묻고 싶죠? 네. 언제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습니까? 예, 뭐 싫어지면 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저히 싫다. 왜냐면은 그 소설가가 되는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어는 뭐냐면은 재능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재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쓰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쓰는 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쓰면서 쓰는 거 괴롭네, 진짜 힘드네. 그러면 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글 쓰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행을 오죠. 외국에 이렇게 오면 그러면 이제 원고를 못 씁니다. 글을 못 쓰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저는 내일 정도 하네다 공항으로 이제 일본에 가죠. 호네다 공항에서 차를 타면은 뭐 쓰고 싶어가지고 뭐 씁니다. 쓰고 싶어, 빨리 글을 쓰고 싶어 이러면서.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렇게 이제 다작이라고 하죠. 많은 글을 쓸 수 있으려면 몇 가지가 이제 궁금한데, 첫째는 그게 다 이렇게 가만 앉아서 써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취재를 해야 될 텐데, 네, 선생님 작품 중에서 카지노, 세계의 카지노에 대한 글 같은 경우는 세계에 있는 모든 카지노를 직접 다니시면서 그걸 보고 쓰시는 글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취재를 다 하시고 또 보면은 뭐 철도원 같은 아련한 작품도 있지만 뭐 카레지다 같은 역사극도 있고 스릴러물도 있고 뭐 귀신도 많이 나오고 이런 많은 소재들을 어떻게 취재를 해서 그걸 다 쓰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취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제 상상력 안에서 글을 쓰는 게 어떤 데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땐 제가 취재를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철도원이 그랬습니다. 철도원은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가서 거기서 대상을 해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미지는 북해도, 겨울의 북해도의 모습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거기에 가서 겨울에 북해도의 겨울의 열차를 타게 되면은 오히려 별로 아름다운지 않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뭐 대화들이 제 귀 속에 들어오고 해서 뭔가 순수한 저의 어떤 상상력의 산물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전혀 취재를 안 갔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그 기관차의 장치라든가 뭐 열차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역에서의 국철 직원의 예를 들어 철도원들의 생활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직무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자료로 가능하면은 좀 찾아서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상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소설가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게 일이지만 그 거짓말에는 책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상력만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려면 제가 보니까요. 선생님께서 이제 작가가 되시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위대원, 다단계 판매, 고급 패션 부티크 경영, 그리고 야쿠자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앉아서 상상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작가들도 이렇게 앉아서 상상으로 글을 쓰려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오해가 없도록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직장을 돌아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후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여러 직종을 전전하다가 소설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설가라는 직업 자체가 가장 끈기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포기하다가는 소설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해온 일이라는 것은 20살 때부터 자위대원으로 입대했던 것, 그리고 그 뒤에 패션업계에 있었던 것 두 개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하신 직종에는 제가 몸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소설 안에서 혹은 에세이 안에서 1인칭으로 여러 가지 이제 뻥을 치다 보니까 그게 내 자신의 경험이다라고 다들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야쿠자가 아니었는데도 야쿠자 출신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험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가능하면요.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고자 하신다면은 경험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이 사람을 좀 떼타게 합니다. 떼묻게 합니다. 경험은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소설 소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는 눈이 상당히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때가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경험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하고 사회를 많이 경험한 예술가라 하더라도 그 순수하게 배양되어서 살롱 안에서 키워진 모차르트라든지 뭐 가령 맨델스존과 같은 그러한 완전 그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러한 예술가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떼붙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안 하는 것이 사실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람의 철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직감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오면서 여러 고생도 뭐 안 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떼묻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여러분께서 러브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많은 연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선생님 작품은요, 처음에 그 내신 처음은 아니고 그 단편집 철도원에는 8개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편은 영화가 되고 그 중에 2편은 드라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에 들어있는 8개 단편 중에 4개가 다 뭔가 방송, 영화가 된 그런. 그 외에도 이번 2015년 3분기에 또 선생님의 작품 하나가 NHK에서 드라마가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치로라는 작품이던가. 이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저의 그 로망이 제가 책을 내고 누군가가 그걸 방송이나 영화를 하면 저는 그 저작권료를 받는 게 저의 로망이기 때문에 저의 로망이십니다. 비결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작품을 쓰실 때 이거는 영화 제작자나 드라마 제작자가 굉장히 좋아할 거야. 요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비결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혀 프리미팅을 사전에 안 했다라는 게 작가님과 이렇게 한 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질문을 제가 받을 줄이야.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저는 안 한 게 정말 좋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상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뭐 영화화도 되고 드라마도 되고 했는데 지금 일본 작가 중에서 가장 영상화가 많이 된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비결이 뭐냐는 질문이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원고를 쓸 때 머릿속에 영성을 떠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 작가분들이야 뭐 당연히 그 영상을 떠올려야 되지만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영상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영상을 떠올리고 그걸 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본가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본가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말로, 언어로 세계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설을 언어로, 말로 내가 세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소설을 완성을 시켰을 때 그러면은 영화 감독이나 뭐 영상 작가나 프로듀서 분들이 그 소설을 읽을 때 그분들이 야 이걸 어떻게 요리할까라고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과 제가 좀 궁합도 잘 그런 편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그 철도원 얘가 마침 나왔으니까 그 안에 러브레타라고 하는 그 파일 안에 원작이 된 러브레타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러브레타 안에 파일 안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고로시 고로시라고 쭉 이렇게 써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4줄 아마 5줄까지 써내려가는데 전혀 이거는 영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쓸 때 제 마음은 분명히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정말 불쌍한 정말 슬픈 연인이 있다면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내 연인에게 과연 어떻게 내가 사랑의 말을 전달을 해야 될까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언어의 세계, 말의 세계입니다. 근데 여기엔 역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 그럼 그거를 보고 야, 이 말을 어떻게 이제 각색을 할까? 어떻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가 열정을 갖게 되고 막 해보고 싶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상과 문학의 올바른 관계이죠. 그러니까 영상이 되도록 문학을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작품이 영상화된 것을 거의 다 보시지요? 다 보시죠? 네, 봤습니다. 그래도 그 만족하지 않는 작품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건 내가 원하던 그 그림이 아니야. 어? 엄청 있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소설가도 하나의 크리에이터이고 영화 감독도 그리고 또 TV의 디렉터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의 예술가,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원작을 넘겨준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선택을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독에서 만약 영상화를 하겠다 그러면 속으로 이 감독은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슬쩍 거절하면 돼요. 물론 대놓고 당신 안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슬쩍 제가 뭐 좀 다른 뭐게 있어서 다른 데서 얘기가 와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슬쩍.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평소에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이 감독 좋으네. 이 감독 좀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원작을 영화로 한 것이 뭐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제가 차마 마음에 안 든다고는 못합니다. 이거는 제 이제 마음속에 깊이 담겨두고 있습니다. 이거 일본에도 유튜브로 나갈 겁니다, 아마. 네. 그동안 거절당하신 감독님들도 보실 것 같은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혀 못했네요, 생각을. 편집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근데 직접 그 영화나 방송에 대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좋은 질문 하셨네요, 또.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중에서 이노우에 히사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소설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의 전 일본의 팬클럽 회장님이신데 이노우에 히사시는 그 소설가인 동시에 아주 유명한 그 각색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노우에 선생님 자신의 아마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작품이 이렇게 영상화가 많이 되니까 저도 가끔은 한번 내가 직접 한번 각색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서 그 내가 쓴 대사가 아닌 이상한 대사가 들어왔을 때 야, 이런 거를 왜 만드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내가 각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런 세계는 역시 또 별개의 굉장히 어려운 세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소설을 잘 쓰니까 뭐 각본도 잘 쓸 거다, 극본도 잘 쓸 거다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의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 사람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저도 뭐 극본, 대본 이런 거 안 하고 오로지 제가 소설만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역시 두 가지를 하는 것도 역시 어렵고 좀 두렵습니다. 또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또 나 재능이 많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쭉 한 사람한테는 도저히 못 당합니다. 이것저것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역시 저는 오로지 소설 하나만을 씁니다. 앞으로 저 소설 써야겠다는 생각을 재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그 주제인데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 아까 선생님 강연 중에서 거의 3분의 1, 2분의 1을 선생님께서 컴퓨터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해명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과 같이 오셨던 그 편집자분이 선생님과 10년 이상 같이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그 작품도 보면 그 대부분 철도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가족보다는 자기 직업을, 자기 사명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선생님의 그 생각, 그런 것을 요즘 젊은 친구들도 좋아하나요? 받아들이나요? 우린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마흔이 지나가면은 그렇게 인생관, 세계관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쓰는 예를 들어 철도원의 오토마츠 씨처럼 그런 역장 얘기 같은 거는 뭐 그 스타일로 쭉 제가 쓴 것들도 많은데 그것이 저의 인생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쪽으로 가는 거는 저는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제 사상, 제 생각과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40대까지 그 사이를 보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젊은이들과 이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만들어낸 드라마, 소설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의 하나의 소스로 그냥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설교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각을 받고 자기가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생각해보고 이리 짜보고 저리 짜보고. 그러니까 전 젊은이들에게 화를 절대로 안 냅니다. 거의 안 냅니다.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40 지나면은 젊은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뭐라고 막 이러죠. 근데 사실은 이 젊은이들은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40이 넘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는데 젊은이한테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설가에 비해서 이건 저의 단견입니다만 그 방송 작가들 또 영화하는 그 시나리오 작가들은 훨씬 이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작가들이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숭고한 혹은 순수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도 방송국이나 또는 제작사나 이제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건 요즘 시대에 먹히지 않아. 더 독하게 해줘. 뭐 더 빠르게 해줘. 이런 주문을 계속 받는 게 이제 우리 방송 작가들입니다. 근데 드라마를 많이 보시고 좋아하신다니까 이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 변하는 세상을 작가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니까 사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만들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이런 휴대전화, 저는 아직 스마트폰 안 사고 별로 사고 싶지도 않고 이 정말 오래된 이 2G짜리 이 휴대폰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휴대전화가 등장을 하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했냐면은 예를 들어 연인들끼리의 어떤 지나침, 안타까운 어떤 지나침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인들이 비극적인 어떤 지나침 서로 못 보고 이렇게 이게 드라마가 됐었는데 근데 요새는 이 휴대폰이 있으니까 둘 다 가지고 있으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못 만났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쪽에는 아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엇갈림은 없어지는 겁니다. 너 안 나왔지? 너 전원 꺼놨지?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을 보더라도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을 이제는 포기하고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데도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엄청난 정보 사회가 되면은 그 드라마가 될 만한 내용이 굉장히 저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 시대극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 그 점에서 시대극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좋은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휴대전화 이런 게 없은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의 세상을 쓰려면 참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뭔가 비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 기계가를 가지고 하려면은 기계를 열심히 썼는데 얘가 또 금방 진화해서 3년 후, 4년 후 전혀 다른 기계가 등장해서 자기는 이미 옛날 이야기를 쓴 셈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고는 그냥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은 세상이 아주 풍요로워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생활에서의 다양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로망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뭐 엄청나게 작아졌습니다. 이 세계가. 그래서 뭔가 요 안에서 이제 좁아진 요 안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고생일 겁니다. 고생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게 상투적일 수도 있고요.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국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못 봤습니다. 전혀 안 본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진짜로 지금도 그런데 가장 최근까지 그 한류 드라마가 엄청나게 일본에서 붐을 일으켰죠. 굉장히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우리 딸, 뭐 연사마 뭐 엄청나게 연사마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질투심이 제 안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안 봅니다. 억지로. 난 안 봐. 한류 드라마 안 봐. 뭐 이런 느낌이죠.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일본 드라마는 그럼 많이 보십니까? 아까 CSI 얘기를 하셨는데. あんまりこれも見ないんですね。ね。日本のドラマで僕が必ず見る。 미국 드라마에서 제가 보는 거는 그 아이보라고 해서요. 파트너라는 시리즈인데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본 드라마에서요? 아, 미국 드라마에서요? 미국 드라마에서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일본 드라마도 많이 안 봅니다. 그것보다는 TV에서 보는 내용은 역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온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정말 신기한데 일본 TV는요 먹는 거를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도락 프로그램이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맛집 프로그램 맛기행 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사회성을 약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제가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들한테도 인기 있는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 팁을 얻을까 했는데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고. 네. 아, そういう意味か. 아, 그런 뜻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류 드라마를 좀 잘 안 봐서, 그리고 드라마를 좀 많이 안 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이게 나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불리고 있으시고,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그 문체 같은 것을 보면은요, 무슨 뭐, 모더니즘이라든지 뭐 화려한 무슨 수사라든지 이런 게 없이 주인공들도 보면 굉장히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정리해고된 사람들, 어디가 아픈 사람들,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특히 주인공이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 시절에는 참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네? 아련한 이야기,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을 사실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실 요령이 많아지고 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굴복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부잣집 남자나 뭐 꽃남 꽃녀가 안 나오면은 시청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들을 자꾸 안 쓰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에 타협하는
방송 작가들에게 선배로서 뭔가 해주실 말씀이 없으신지 물어봐도 되겠죠? 네. 예, 아름다운 것을 쓰는 것은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영혼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민감한 것과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가 이 스테이지에 리허설을 할 때 제가 앉아 있을 때 여기에 왜 꽃이 없는 게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꽃을 사와서 여기 좀 놔달라라고 얘기해서 나중에 이 꽃이 도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 이걸 미처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꽃이 없는 생활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방에도 제 주변에도 항상 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젊을 때부터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아주 적게 있었을 때, 돈이 별로 없었을 때 제가 뭘 살까?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서 뭘 살까 하는 그 순서를 이제 정하지요. 그때 저의 순서를 보면은 반드시 꽃, 책, 밥 이렇게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내가 못 먹는다 하더라도 역시 꽃이 제 방에 없으면 저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읽을 책이 없는 것도 싫었고 밥은 3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소설이라는 것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역시 아름다운 세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뭐랄까요? 자, 내가 아름다운 걸 좋아한다고 해서 저 아름다운 것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별도의 얘기지만 어쨌든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으로 삼겠다라는 그 마음이 결국은 아름다운 것을 쓸 수 있는 좋은 원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을 만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떤 블로그에 들어가서 블로거 분이 쓴 것을 봤는데 그분이 선생님의 그 소설 중에 한 구절을 위에다 썼어요. 나는 소설을 쓸 때 이야기를 쉽게 쓸 것, 아름답게 쓸 것 2가지만 생각한다. 그리고 문장의 리듬을 살리기 위해 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본다. 요거를 써놓고요. 그 밑에 이제 쓰신 게 네, 이분이 지하철 안에서 선생님의 책을 읽다가 너무 엉엉 우셨대요. 이렇게 책으로 얼굴을 덮고 우셨는데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 선생님의 책을 공공장소에서 읽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셨답니다. 이 블로그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도 쓰셨어요. 아마 여기 어디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냥 네, 저분이십니다. 이런 글을 사실 모든 작가들은 꿈을 꿉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펑펑 울리고 공공장소에서 다시는 읽지 않을 테야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 글을 쓰는 것이 이제 모든 작가들의 꿈인데요. 이건 좀 추상적인 얘기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오전 중에 글을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글을 쓸 때 제일 힘든 게 글 쓰려고 우린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원고지가 아니라. 앞에 앉게 되면 일단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이제 재밌는 블로그들을 찾아가고 웹툰도 좀 보고 오늘의 뉴스를 보다가 거기 댓글도 좀 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전이 지나갑니다. 이 집중력이 참 힘들어서 이렇게 여쭙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침 5시에 일어나면 자 시작하고 글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요. 비슷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PC는 안 쓰지만 컴퓨터는 안 쓰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재에 들어가서 자 이제 쓰자라고 앉으면 여기 참 자료를 찾아야지 하는 게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서고에 가서 이제 그 자료 찾아가지고 앉습니다. 그러고는 걔를 먼저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자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을 그걸 읽고를 맙니다. 야,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인터넷 서핑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에 빠져드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일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혈압이 흔히 낮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저혈압이라는 거는. 근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거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그런 혈압 탓으로 하는 거죠. 나 저혈압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열심히 생각을 하고 좀 조심하고 저혈압 같은 핑계는 대지 말고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제가 집을 증축을 했을 때 제가 5시 반에 일을 시작을 한다 했더니 그 목수분께서 5시 반에 오시더군요. 그리고 그분이랑 제가 아침 5시 반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이 작업을 하는 게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 목수분께서. 그리고 이제 오후 되면 머리도 안 들어가고 감각도 뭔가 뒤져지고 이래가지고 야, 나랑 같은 애?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낸다는 게 그런 건가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하철에서 우시었다는 분, 이제 공공장소에서 저를 읽지 말자고 하셨던 분. 제가 결코 사람을 울게 하려고 제가 소설을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프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독자를 뭔가 울게 만들어야지라고 글을 쓰면은 아무도 안 웁니다. 절대 안 웁니다. 사람들 이거 뭐야? 읽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뭔가 독자들을 울게 만들어야지, 남을 울게 만들어야지 이러한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알기 쉽게 쓰자, 아름답게 쓰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있다면, 또 한 가지 플러스 한다면 재밌게 써야지. 요 3개. 요 3가지로 좋은 주제를 하면 반드시 독자는 웁니다. 예, 그러니까 울게 만들려고 쓰면 안 되고요. 요 3가지만 지키시면 잘 될 겁니다. 참 쉽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알기 쉽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름답게 더 어렵고요. 재미있게 진짜 어렵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시간이 참 짧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도 받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께서 또 따로 나중에 정리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좋은 글이라 가지고 적어온 게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책 중에서 용기 늠름 유리색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요컨대 나는 반하지도 않은 여성과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은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며 질투와 열정으로 끊임없이 번민할 수 있는 연인과 살고 싶다. 골치 아픈 인생임에는 틀림없지만 여기서 연인을 이제 우리 작가들은 글 혹은 작품이라고 이제 변환을 시키면 정말 반하지도 않은 그런 작품하고 평탄하게 삶을 사는 것은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글을 쓰는 거를 택한 사람이니까 오늘 선생님 말씀을 그 양분 삼아서 쉽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글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두 분들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필력만큼이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다지로 작가분께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해주십시오. 네.
마이크를 좀 전해주세요. 아사다 선생님의 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내용은 아사다 선생님께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요. 선생님이 포기하시려고 하셨던 때가 혹시라도 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소설가가 되는 거를 포기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꼭 소설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소설가가 아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뭔가 재미권이 있으니까 저는 소설가가 안 됐다 하더라도 계속 저는 글을 아마 쓰고 있었을 겁니다. 소설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비관적으로 나를 비관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즐겁게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포기하자 하라는 그런 어떤 절실한 기분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 포기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쓰는 것, 읽는 것 이런 걸 더 좋아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여기 보충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질문하신 분의 뭔가 그 마음이 느껴져서 더 질문을 하는 건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왕 소설을 내셨고 그게 성공을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쓰는 것이 즐겁고 한 번도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많은 그 작가 지망생 중에는 정말 글 쓰는 것을 좋아하지만 계속 글을 쓰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언제 포기해야 할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해야 하고, 물론 나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것에 부딪히다 보니까 글 쓰는 게 점점 괴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분께는 어떤 충고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 예, 가족에게 먼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로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저는 안 팔리는 소설을 결혼한 다음에 20년 동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서 제가 한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이 될 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안 팔리는 소설을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아내 덕분에 밥 한 끼를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각오라 그럴까?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 조금 전에 아까 용기린님에 대한 그 소설, 그 연인의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연인을 쓸 때는 소설가니까 연인이라고 쓰지만은 사실은 전부 우리 집사람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람 얘기를 제가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줄 정도로 했으면 저는 아마 그만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면서 어떤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남자로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걸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하기가 어려우면 저는 소설을 쓸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좀 제가 너무 엄격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 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아, 예. 저 작가로서 저 소설가 친구들이 대부분 많아요, 제가. 근데 대부분 편협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사회와 많이 일탈된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게 직업병인 것 같거든요, 소설가에. 그런 점에 소설가가 보완해야 될 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예. 솔직히 제가 답변을 드리죠. 저는 소설가 친구가 없습니다. 소설가 친구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친구끼리로 서로 격려를 해가면서 하는 작업이 글을 쓰는 작업이 아닙니다. 또는 다 같이 의논해갖고 쓰는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이너스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부작용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사물을 쓰고 뭔가를 글을 쓰고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독한 작업입니다. 서재에 앉아서 방에 앉아서 자기 혼자서 뭔가 물건을 만드는 조각을 하는 듯이.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동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저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전혀 관계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제가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친구, 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자위대 시절에 어떤 전우들, 뭐 그다음에 이웃들, 이웃 뭐 예를 들어서 두부가게 아저씨, 다 저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훨씬 그런 분들이 소중합니다. 친구로 만약에 삼는다면 그런 분들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글을 쓰고 생활을 하고, 물론 이제 재능이 있으니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글 쓰는 사람끼리 그렇게 몰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당연한 보통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이 사귀는 게 훨씬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뭔가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감사하다고. 네,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쪽에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상이 매력 있는 것처럼 문학도 굉장히 매력 있는 분야인데요. 지금 한국 출판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과 한국 저는 뭐 상황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출판업계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렵습니다. 책이 안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서점과 출판사 사이에 예를 들어 도매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매상들이 굉장히 지금 치명적인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콘텐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책이 예를 들어 생활이 점점 다양화되면서 책을 읽는 시간도 많이 없어지게 됐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또 한 가지인 거는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인 거는 전자 출판이 앞으로 어느 정도 쉐어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최근의 문제인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예상은 못 하겠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전 매출액의 한 10% 이상을 작년 전자 도서에 인세를, 그러니까
제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쇄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중단이 될 것인지 더 이 부분이 늘어날 것인지는 저는 지금 상상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출판 불황이라고 하는 형태는 한국도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또 우리가 잘 타개를 해야 되겠지만 소설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 왔듯이 글을 써나가는 소설을 써나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출판의 현재 상황, 어려움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출판 위원도 맡고 있고요. 뭐 관련 단체 뭐 멤버로도 들어가 있고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소설을 쓰는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불투명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 건지 그것도 정말 너무나 불투명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좋은 글을 써나가야겠다라는 그 의지만은 여러분들도 꼭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그 불투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작가들 또 작가 지망생분들인데 그분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 한국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최근 들어 굉장히 뭔가 문제가 복잡하지요.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와 정치는 저는 명확하게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는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고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어떠한 사정으로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든 간에 뭐 이런 간에 그러나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은 제가 꼭 한국과 일본의 작가 그리고 각본가 분들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교류를 해서 정치와 외교만큼의 어떤 두께를 우리 문화에서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일본과 한국은 상당히 좋은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과 정말 한 가지는 일본의 소설을 정말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책방을 가보니까 제 촉도 많이 나오고 일본의 다른 작가들의 소설가들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반대가 지금 약하죠. 한국 작가, 한국의 소설이 일본어로 번역된 것은 일단 너무 적고 그래서 저도 이제 출판사에 많은 이야기를 해서 한국의 소설들을 조금 더 많이 소개를 해달라라는 요청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설, 좋은 작품을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서 콘텐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주제로 아사다지로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아사다지로 작가 그리고 대담을 함께 해주신 송진아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